네, 정부가 7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여론이 뜨겁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강조한 것처럼 집과 관련한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이거 수도권 정책 아니야 하시는 지역민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본색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을 들여다보고 우리 지역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을 소개합니다. 광주일보 윤현석 정치부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김동기 호남지회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것들이 7월 10일이니까 발표된 지 꽤 됐습니다. 됐는데 먼저 간략하게 앞부분에는 좀 공부를 좀 해보죠. 네네. 이번 부동산 정책이 네. 쭉 뭐 언론 보도에 나왔지만 간략하게. 일단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3주택 이상, 그러니까 조정 대상 구역이라고 네. 하는데 네. 조정 대상 구역은 2주택인 이제 다주택 보유자에 네. 대해서 이제 종합부동산세, 이건 보유세 성격이 좀 강한데요. 네. 종합부동산세를 2배 가까이 올리고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를 대폭 올리는, 그러니까 이제 1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해서 양도한 경우는 지금 현행 40%에서 한 70% 정도로, 그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세율은 기존 세율에서 한 60%로 인상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보유세와 양도세를 올리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이제 주택을 팔아라, 거주 목적이 아닌 것은 전부 다 팔아라, 뭐 이런 정책 신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네. 더 거둬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 뭐 이런 정책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그리고 이 밖에도 이제 다주택자의 수요 투기수를 차단하고 네. 서민 실수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도 있지만은 네. 또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도를 대폭 보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이제 중점된 부분이 시민들이 우려한 부분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주택을 거래하면은 일단 거래할 때, 보유할 때, 그리고 팔 때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거래세, 보유세, 그다음에 양도세까지 모두를 이제 올려버리니까, 먹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퇴로가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래, 네. 주택이라는 건 거래가 있고 보유가 있고 양도가 근데 넘겨주는 양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에 해당되는 세금을 다 올린 겁니다. 다 올려서 집값 잡겠다. 이 메시지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 양도세는 그런데 네. 좀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네. 작년, 이제 내년, 그러니까 2021년 6월까지는 네. 일종의 이제 그 지금 부과를 하지 않고요. 네. 그 이후로 부과를 한다는 거니까 이제 2011년 6월까지는 집을 팔아라. 뭐 이런 개념인 것 같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이 부동산 경기로 상당히 이 경기를 유지해 왔는데 네. 이거를 포기하겠다. 저는 이런 신호로 보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거주 목적이 아닌 이 주택 구입으로 불로소득을 만드는 것을 아예 차단하겠다. 네. 이 두 가지 신호로 보입니다. 궁금한 게 이거 같아요. 방금 이제 세금으로 잡는 집값을 안정화시킨다는 건데 세금보다 만약에 이렇게 시세 차익이 높을 경우에 네. 정책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시세 차익이 세금보다 높다고 했을 경우는 좀 이제 아주 많은 그 어떤 시세 차익을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의 어떤 대책 같은 경우에 710 대책 같은 경우에는 뭐 취득 단계에서 또다시 세금 부과돼 버리니까 그렇죠. 양도를 해서 양도세를 이미 물었어요. 그런데 또 이제 다른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또 거기에 따른 취득세가 또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어떤 상당한 시세 차익이 아니면은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 돼 버렸습니다. 네. 저희들이 좀 예상할 때 조금 다른 게 뭐냐면요. 네. 지금 유동자금이 시중에 풀린 게 한 3천조 원 정도 됩니다. 네. 이 3천조 원 정도 되는데 이 3천조 원이 사실 어디로 갈 것이냐가 지금 핵심인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뭐 아까 지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임대사업자가 엄청나게 증가했거든요. 지금 거의 제가 아까 좀 전에 와서 보니까 국세청 자료를 보니까 지난달에만 거의 2만 9천 정도 신규로 신청을 했더라고요. 임대사업자를. 그 정도로 임대사업자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사실상 이 자본이 몰려있다는 얘기인데 시중자금이. 근데 시중자금이란 게 지금 뭐 은행 금리가 뭐 지금 0%대 아닙니까? 사실상 0%대고요. 그런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지금 뭐 화랑을 띠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다음에 지금 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굉장히 어떤 경기가 안 좋은데
그런 상황에서 단돈 1,000만 원이라도 만약에 부동산 시장에서 얻게 된다면 남아있지 않을까. 부동산의 제 역할을 하려면 누군가는 집을 사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이 임대든 뭐든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또 임시 거주도 할 수 있고 네네. 뭐 교육이라든가 출산이라든가 육아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뭐 병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런 기능들이 순환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들을 이제 세제로 딱 규제를 해버린다 보니까 네네. 어떤 수요 어깨층만으로는 어떤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가격이 지금 광주만 해가지고 지난해 보니까 분양가 상승률이 거의 한 15.84%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예, 지난해 보니까 그러니까 분양가가 한 1,092만 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마 평당 기준일 겁니다. 1,092만 원에서 1,265만 원으로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국 평균이 5.3%니까 무려 3배 이상이 뛴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분양가뿐만 아니고 제가 또 아파트 상승률 작년에 잠깐 봤더니 우리 지역에 봤더니 10순위 안에 보니까 1등이 무려 81%가 올랐더라고요. 10등이 한 47% 정도 올랐고요. 이렇게 부동산이 뛰고 있는 상태에서 실수요자들이 과연 그 부동산 가치를 인정해 줄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저는 크다고 보고 네. 그렇다고 본다면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부분을 네. 좀 강조하고 예, 싶습니다. 약간 의견이 좀 서로 다른 부분이 예. 존재하는데 결국 네. 지금 정부가 낸 대책이 7월 10일이니까 얼마 안 됐지만 두 분들의 의견들이 좀 공통된 점은 네. 초저금리 시대에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이 자금이 많이 풀린 그렇죠. 가운데 지금 세금으로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 대책이 네. 과연 실효가 날지 안 날지에 대한 것은 좀 봐야 봐야 되지만 된다. 네. 고민되는 지점이다. 네. 예, 그런 의견이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결국 이 부동산 대책을 보고 네네.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은 네네. 나에게 네. 또 수도권과 달리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게 궁금할 것 같아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예.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세금이 종합부동산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광주시에 예. 그러면 종합부동산이 되는 대상이 되는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그 지금 보면 지난해 통계를 저희들이 봐야 예. 되는데 지난해 2019년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전국적으로 59만 5천 명이었습니다. 네. 59만 5천 명인데 이거를 이제 광주 전남 지역으로 한정돼서 보면 네. 한 4천 세대 정도. 그러니까 광주에 한 4천 명 정도. 정도가 네. 이번에 종합부동산의 대상 4천 명 정도가 종합부동산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수도권에 거의 집중이 돼 있고요. 수도권하고 영남 쪽에 집중이 돼 있고. 양도세 대상은 어느 정도 되나요? 양도세 일단 이제 집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집을 팔 대상자인데 네. 이 다주택자 수가 아까 이제 2주택 이상이 저희들이 한 8만 4천 가구 정도 됩니다. 8만 4천 가구 예, 정도가 광주에. 집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2채 이상 갖고 광주에. 있고요. 예. 그다음 외지인이 소유한 가구가 이제 중복되는 건데 5만 7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외지인이 광주에 집을 사는 그렇습니다. 분. 그러니까 예. 광주가 지금 이제 57만 가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5만 7천 가구니까 한 10% 정도가 외지인이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제가 보완을 좀 예. 더 드리면 네. 이 양도세에서 이제 관가하지 말아야 될 게 네. 우리가 지난번 5.11 대책에서 이제 광역시에서 그 분양권 전매를 입주시까지 제한하는 제한했죠. 그런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거하고 맞물려서 이제 이번 양도세에 대한 것들은 그 광주시의 민간 분양이 최근에 27만 4천 가구 정도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1년 미만이 5,400여 가구, 그렇죠. 그다음에 1년 초과하고 2년 미만의 경우가 10,000여 가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번 710 대책에 영향을 받는 양도세의 어떤 네. 과세 대상이 되는 분들은 네. 총 한 15,400가구 정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광주입니까? 네, 광주 전남이 네, 광주에서 그렇습니다. 15,000명 정도.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그 1년 미만이면 분양권의 경우에 이번에 대책에서 70%로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2년 미만의 경우는 이제 60%죠. 기본세율에다가 그 60% 네.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그럼 이 대상자가 15,000명 정도가 광주에. 그렇습니다. 이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로 되는 거죠? 7월 13일부터 바로 내년. 적용되는 그런 내년이죠, 종부세 내년. 양도세는 6월 1일 산정 기준이 네. 일이 있으니까 네. 내년 6월 6월 1일부터 그렇습니다. 기준이 됩니다. 내년 6월 1일. 내년 6월 1일 기점으로 어떻게 변화할 건지에 따라서 뭐 집이 나오고 이런 문제를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분들과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15,000명이니까. 네. 그럼 제가 내가 집을 한 채 갖고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대책에 아무 아무 뭐 큰 의미는 큰 없죠. 의미가 네. 없습니다. 그 관계가 없는 거네요. 어떤 경우는 직장 문제로 네. 자기가 1가구 2주택인 경우도 있잖아요. 서울에 있다 보니까 광주에 이제 부모님이 사시니까 자기 소유지만 부모님은 뭐 이런 것들 포함한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조정 구역이냐 아니냐, 투기 과열 지구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은 예. 이제 저희들이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조정구역 같은 경우에 들어가면 이제 2주택 이상도 다주택자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구역이 아닌, 그러니까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조정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고요. 그렇게 네. 보면 지금 3주택 이상까지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각 지역마다 좀 그렇지만은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취득세율이 전체적으로 높아진 이유가 공시 가격이 인상이 됐어요. 지난번 대책에서. 그러다 보니까 공시 가격하고 공시지가 자체가 다 인상이 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취득세 자체가 올라간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면은 네. 이 취득을 할 때 내는 세금이 높아지다 보니까 또 부담이 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한편으로는 그 민간 임대 사업들의 역할이 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일정 부분은 제도권 내에서 민간의 어떤 임대 공급이 이룰 수 있도록 그런 퇴로를 열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퇴로를 열을 필요가 요거는 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과세 표준이라고 저희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 과세 표준이 공시지가로 과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하는 건데 이 공시지가를 지금 현재 정부가 거의 시가의 60% 정도 수준에서 넣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거래 가격의 한 60% 정도. 그렇습니다. 네. 뭐 한 3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한 22억 4천 정도를 가지고 과세를 하는 거죠. 네. 지금 그런데 지금 이거를 지금 정부 당국에서 요거를 85%까지 네, 현실화시키는 거거든요. 명목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엄청 겁니다. 늘겠네요. 엄청 네.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시지가 현실화하고 지금 이 뭐 양도세, 취득세, 뭐 등록세 이런 어떤 세금하고 맞물려 돌아가다 보니까 전반적인 세금이 상승하는 뭐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뭐 영끌이란 말씀 예. 아신가요? 네네. 예, 예. 용어까지 끌어모아서. 예. 청년층 얘기하는 거죠. 네. 그만큼 청년층의 집 마련도 정말 중요한 그렇습니다. 공급의 대책 아니겠어요? 이번 대책과 관련 주거 안정, 내 집 마련 좀 쉬워질까요? 어떻습니까? 청년층.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번에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 중에 무주택 실소유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좀 높이겠다. 이런 정책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 그러니까 지금 민간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분양을 하겠다.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금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급량이 기존에 20%였는데 25%까지 늘리고 그다음에 금리 같은 경우에도 뭐 청년들이 좀 부담을 덜하게 한 지금 보니까 0.3포인트 정도 낮춰주는 건데 네. 근데 이게 이제 아까도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청년층이 이 주택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질 것이냐 이거는 네.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공공임대 가지고만 해갖고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민간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될지는 좀 약간. 네. 정말 이 대목이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더구나 네. 이제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젊은 청년들이 많고 대학들이 많다 보니까 또 뭐 단합단위도 앞으로 또 유치될 산업들이 또 젊은 세들이 와서 역할을 해줘야 할 AI라든가 네. 또 뭐 자율자동차랑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식의 문제가 사실 좀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주택도 하나의 재화거든요. 네네. 이 재화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어떤 내가 소유도 물론 있겠지만 이걸 통해서 재테크 개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청년들의 꿈이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참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임대주택 정책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게 그 공급에 대한 정책이 좀 부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거에 제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이명박 때는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행복주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청년들을 약간의 이제 수요를 좀 공급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책 자체는 어느 정부에서나 사실 청년에 대한 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급에 실패하다 보니까 상공산 세대가 이제 결국에는 어떤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해버리고 상대적 어떤 박탈감에 빠져버리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절실한 거는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지금 뒤늦게나마 어제부터 이제 재경부 장관님 부총리 주재로 해가지고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든가 그다음에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완화해서 청년주택을 넣는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이제 공급 대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결국에는 시장은 수요 억제책만으로 안 되고 이렇게 공급이 맞물려 가야만이 순환될 수밖에 없다. 아까 좀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예. 결국 이제 내년 상반기를 좀 봐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광주에 있는 사람을 처분할 건지. 그러면 외지인 소유한 사람이 좀 주택을 내놓고 예.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한다면 네.
그 물량이 늘어나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궁금한 건 가격 좀 구입할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예. 아니면 또 반대가 될까? 이거 궁금할 건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로 가격이 하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까 시중 유동자금이 그러니까 3천조 원이 넘는 시중 유동자금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막바로 이 어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막 내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다만 아까도 지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도권에 있는 가격 상승이 계속 예상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부 동들, 그러니까 막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데에서는 그런 데서 물건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네. 가격이 떨어지고 보유 가치가 낮아지는 어떤 아파트들,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어떤 그런 지역들, 그 다음에 아파트의 연수가 좀 오래된 노후 아파트들, 아파트. 네. 이런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물건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런 물건들이 나온다고 해서 네. 실수요자들, 아까 말씀드린 광주에서 40만 가구가 넘는, 그러니까 이런 40만 가구가 아니라 40%가 넘는 24만 가구가 24만 가구는 네. 무주택자들이 그 떨어지는 주택들을 구매할 것이냐. 네. 요거는 다시 봐야 된다. 왜냐하면 네. 이미 이분들은 지금 전세 가격을 주고 아주 좋은 아파트에서 지금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막 분양된 아파트들의 전세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노후 아파트들이 싼 가격에 나온다고 해서 그쪽으로 내 주거의 질을 낮추면서까지 이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것이 이제 또 수요와 공급에서 시장에서 왜곡이 좀 일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네. 그러다 보면 이 노후 아파트만 가격이 계속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결국엔 공공의 역할에 부재해 있어서 왜냐하면 민간의 아파트가 임대면서도 왜 비싸냐. 네. 이거는 그 토지 정책에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네. 공공택지를 이제 높였기 때문에 공급 안 하다 보니까 네. 시중에 비싼 상업용지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토지대가 높으니까 결국에는 공급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확보한 데 들어가는 이제 부대 비용들이 많습니다. 그걸 여러 필지가 있다 보니까 작업 기간도 오래 걸리고요. 네네. 또 알박기를 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또 임차인도 있고 명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그런 매몰 비용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대신에 장점은 뭐냐면 민간이 공급하면서 결국엔 공공이 못한 거를 민간이 하면서 8년 동안에 장기간에 어떤 임차를 할 수 있는 질 좋은 임대 아파트를 보여수 있는 또 장점은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도심 중심지 내에 또 그런 상품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장점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게 공감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번에 세제를 강화함으로써 이 수도권과 지방의 양화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똘똘한 제를 찾아서 넘어갈 수 있다. 지방은 판다. 그리고 이제 또 신축과 구축의 문제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공공이 또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공공이 오래된 40년, 30년 된 아파트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제 민간이 그걸 사서 역할을 할 수밖에 나는 이제 정년퇴직금 퇴직해서 집 한 주택 헌 거 사가지고 고쳐가지고 세나 놓고 좀 해봐야겠다. 이런 또 수요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네. 역할들을 좀 양성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대신에 투명하게 할 필요는 있고요. 여러 가지 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제가 공감하는 거는 이 공공택지의 공급이 굉장히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매몰 비용, 그러니까 토지 비용이라든가 어떤 협상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높아져서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면서 저는 이번 정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것이 후분양제, 분양가 공개 이런 제도들이 같이 나왔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일종의 공급하고 수요를 맞춰주려면 수요에서 이 공급이 제대로 된 것이냐. 한마디로 민간의 아파트 분양가가 정말 정당한 가격이냐, 내가 살 수 있느냐, 이것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아파트 정보는 이 소비자가 알 수가 없거든요. 이 가격이 제대로 된 가격인지가 전혀 지금 파악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공급만 하다 보니까 이 지금 신뢰가 없는 겁니다. 저는 수요자가. 네네. 실수요자가 이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네. 아파트 후분양제라든가 아파트 분양가 공개라든가 네. 이런 정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알겠습니다. 제시를 해야 된다. 네. 쉽게 말하면 지방의 물건을 내놓고 네. 한시적으로 서울로 아니면 수도권으로 갈 확률이
확률이 크고요. 그다음에 법인들이 보유한 어떤 그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법인 임대 등록을 해서 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6%대의 어떤 그 세금이 부과되거든요. 그러다 세죠. 보니까 또 사실상 이번 규제가 한쪽 측면에서는 법인에 대한 규제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건들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이제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매물 잠김이 가속화될 확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양도세를 물는 것보다도 집이 더 오를 수만 있다면, 왜냐하면 공급 대축이 뚜렷하지가 않으니까, 그렇다면은 이거를 갖고 있다가 오히려 시세차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측면. 왜냐하면 이 집을 팔고 세금을 엄청 냈는데 또 다른 집을 또 사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취득세를 또 물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양면성이 있고요.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 확보가 쉽지가 않고 이미 높아진 집가 때문에 그래서 공공택지 어떤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그 3기 신도시도 용적률로 안 해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이제 도심 내에 어떤 그 층수 제한을 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도 이제 그런 부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네네. 향후 물량들이 이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공급 물량들이 잡혀져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총 한 전체적으로 37,676가구 정도가 있는데요. 민간공원 특례사업 예. 나올 내용이 3만 가구 정도. 그렇습니다. 네. 민간공원 특례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동의가 또 쉽지가 않은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산구, 서구, 남구를 지난번에 이제 그 광주시에서 네. 고분양가 관리적으로 지정해버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또 책정이 쉽지가 않는 사업성 측면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네, 있습니다. 이어서 더 지금 관심사항이 이제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포함한 이 새롭게 나오는 물량 예.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어떨까 이거 궁금하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분양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지금 2019년도 분양가가 한 1,200만 원대 후반 정도 되는데 지금 아마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쏟아지는 분양가가 한 1,500만 원 이상이 될 겁니다. 아마 3.3제곱미터에 1,500만 원 이상.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고가 아마 같은데요? 1,500만 원 이상, 2,00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뭐 네.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양극화로 바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요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공원에 들어가는 아파트라는 이 장점 자체가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수요는 이 부유층에서 수요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양극화로 가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기존의 이제 노후 아파트들의 가격이 향후에 굉장히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 민간공원 특례사업뿐만 아니라 아까 재개발 재건축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모든 지금 도시개발 사업, 그러니까 뭐 군공항 사업, 뭐 지금 뭐 일신방직, 전남방직 그쪽 부분 뭐 군공항 빠진 것도 또 아파트는 예, 교도소도 그다음 군공항은 제가 알기로는 군공항 이전 사업에 그쪽의 아파트 공급 세대 수가 4만 세대라고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4만 세대면은 지금 광주가 지난해 한 15,000 세대 정도가 공급됐습니다. 뭐 많이 공급되면 한 2만 세대 정도 공급되는데 1년에 공급된 것의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예. 정상적이라면 그렇게 많이 공급된다면 그렇습니다.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 투기 세력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투기 세력이 그걸 가지고 계속 분양가를 높이고 피를 높이고 이런 과정도 있었는데 아마 이번 정부 조치로 인해서 그 투기 세력이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많이 없어질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투기 세력이 많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그래도 바로 그 질문인데요. 네네. 지난번에 우리 경험했잖아요. 네네. 광주 지역 아파트 값이 굉장히 급등한 원인은 방금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측면에 보면 민간 부분의 아파트들은 땅값이 비싸고 네. 원자재 자체가 비싼 거니까 어느 정도 고급 아파트를 지면서 비싸게 분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투기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뭔가 가격을 몇 억씩 올리는 네네.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광주에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번 대책과 관련해서라든가 향후 이 문제가 없어질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얘기 좀 고맙겠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광주는 이제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네. 규제 외 지역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규제 지역이라든가 수도권에 있는 투자자들이 이제 규제 외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인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네. 또 그다음에 그 수요가 있는 광주의 어떤 광주 대전 이쪽으로 대구 이쪽으로 많이 이제 그 몰리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대대광이라는 게 신조가 나타났었고요. 그렇죠. 대대광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중개업소 간의 담합도 있었고 그다음에 서울의 유명 강사가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뭐 몰고 이렇게 다니고. 네.
투자를 또 부추기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모든 다주택자가 다 이제 투기꾼들은 아닙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수요가 정부가 일정 부분은 민간이 사회 공공성을 위해서도 아까 말한 아주 노후된 주택 같은 것들은 정말 그 돈 어떻게 쓸데없는 사람들이 좀 사가지고 고쳐가지고 세도 놔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경험들이 이번 대책을 통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도권과 지방은 양보가 되는데 그 기본적인 투기 세력들은 많이 없어질 것이다. 결국 이번에 그 정책을 보니까 대부분이 수도권 중심의 정책이고 네. 그게 이제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도 또 다른 한편으로 영향을 받는 네. 연동돼 있는 국토가 하나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자체 차원의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네. 이번 대책에 대한 것과에 네. 대해서 한번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 대책이 지금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다라는 것에 공감하고요. 네. 이 수도권 중심의 정책이 왜 문제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이유를 한번 봐야 됩니다. 네. 봐야 되는데. 수도권의 아파트가. 예. 네. 그러니까 최근 4년 정도를 보면 지금 호남에서만 인구가 6만 명이 유출됐습니다. 자, 그 수도권은 예, 수도권 맞습니다. 네. 100% 수도권으로 다 갔고요. 네. 영남에서는 26만이 이동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지금 수도권에는 계속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에서 계속 그쪽으로 인구가 가고 있으니까요. 네네. 그 수요 창출에다가 투기 세력까지 합쳐지니까 서울의 부동산 정책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둬야 된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현재 집중되어 있는 사람과 물자를 지방으로 많이 이전을 시켜야 된다. 그것이 바로 아마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을 잡는 거고요. 지금 수도권에서 부동산으로 돈을 번 분들이 전국 지방을 지금 돌지 않습니까? 지금 뭐 지회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전, 대구, 광주가 거의 타겟이었습니다.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 작년에 조정 대상 구역이 대정이 되고 막 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고 하면서 대구하고 광주가 타겟이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한 것이 뭐냐면 서울에서 그만큼 유동자금이 엄청 늘어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유동자금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그런 자금들이 정상적으로 지방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이 사람과 공공기관이라든가 뭐 유명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서 그 수요 자체를 잡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 정책이 계속해서 수도권 중심으로만 보고 또 지방은 사실상 그 수도권 정책을 따라가야 되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광주라는 도시가 그 매력적인 도시가 돼야 됩니다. 기업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또 투자가 이끌어지고 그러면서 이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모두가 다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도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보면 그 과감한 어떤 규제 개혁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광주 가면 기업하기 좋고 광주 가면 학교 다니기 좋고 광주 가면 집 사기 좋고 여러 가지 규제 개혁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뒷받침 되는 생활 인프라들도 역시 편리해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주가 어떤 행정적으로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건설 업체, 그다음에 또 부동산 업자,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소비자 모두 부분이 다 시민이거든요. 네. 그러면 역할 분담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존중할 건 존중하고 또 배려할 건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또 필요하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 더불어 공급 얘기하셨으니까 그 고인이 된 박원순 시장의 고민 지점에서를 보면 네. 그린벨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유지하되 해제를 덜하되 도심의 그 밀도를 네. 높이는 방향의 선택, 어떻게 보면 공급과 수요에 대한 고민이 같이 들어간 정책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서울은 이제 그 좋은 대안으로 역세권 주변에 청년 임대주택을 용적률을 대폭 완화하면서 아주 고층을 이렇게 공급하는 방안을 잡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는 우리 광주도 다양한 공간 상품들이 나와야 됩니다. 자꾸.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 좋은 것도 나와야 되고 소득 수준에 맞춰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 상품이 나와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안으로 얘기하면은 그 육아의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 있는 상품들이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과거에 동사무소, 파출소가 통합되면서 지구대가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어떤 거 타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폐교가 된 자리에다가 또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사람들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가 자꾸 고민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저가 가격이 안정화돼서 아파트 물량이 많이 나온다고 해도 네. 수요자가 또 그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 정책도 같이 더불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좀 알 수 있겠네요. 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이 이렇게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 위한 확실한 네. 부동산 정책이 없을까 고민되는데 두 분 한 말씀씩 그 마지막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부 정책이 좀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자면 이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사게 할 것이냐, 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했다. 네. 그다음에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을 이 부동산이 아닌 다른 어떤 투자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 수단도 약간 부족했다 이렇게 보고요. 네.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이 굉장히 많이 됐다. 민간 쪽에 공급이 굉장히 많이 됐고 앞으로도 예상이 된다 한다면 지금 아까 잠깐 주임님 말씀하셨듯이 좀 그러니까 역세권 위주로 어떤 공공 청년들이라든가 지금 어떤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공급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간 쪽의 영역에다가 주거 정책을 거의 100% 맡기는 게 아니고 공공도 책임지고 또 공공의 어떤 질 좋은 주택들이 민간을 또 자극하고 경쟁시키는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가 마련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부동산은 정책이어야 되는데 정치가 되어가지고 사회 양칼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필요하고 치밀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대책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 모든 분들을 투기자로 보는 시각도 개선해야 됩니다. 평생 모아서 집 두 채를 가지고 임대사업이라 하고 싶은데 이런 분들의 어떤 박탈감이 큰 것 같습니다. 주거 사다리는 반드시 정부가 좀 사회적 공공성 측면을 챙겨야 되고요. 시장은 어떻게든 길을 찾습니다. 규제할수록 왜곡은 더 심해지고 수요 공급의 시장경의 논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피해가 결국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의 몫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부동산개발협회의 김동기 호남지회장, 네, 그리고 광주일보 윤영석 정치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흔히 집값을 잡아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집에 값을 붙인 건 사람이고 거기에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투기꾼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부동산 대책은 집값을 잡아라 보다는 투기꾼을 잡아라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정부와 여당의 실력이 의사가 쓰는 핀셋처럼 투기꾼들을 정확히 집어내서 제대로 된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이 분야에서 실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앞으로 정부가 내놓은 어떠한 정책도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더불어 서울에 앉아서 서울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토 전체를 바라보는 정책을 요구합니다. 김낙곤의 시사본색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